오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레켄비 연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신 치료법인데 작년 12월 말에 우리나라 들어왔고요. 지금 허가는 국가가 딱 네 국가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레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큰 종합병원을 가시면 이제 레켄비 치료를 하고 갖고 치매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795명 알츠하이머 환자를 참여해서 18개월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은 레켄비 주사를 2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위약, 그러니까 가짜 주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가 집단이 이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 집단을 똑같이 한쪽은 진짜 레켄비 주사를 주고 한쪽은 그냥 생리식이면서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주사를 똑같이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이제 나눠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18개월 동안. 자, 그래서 아밀로이드를 확실히 제거하는 양을 0에서 100까지 환산한 척도해서 이제 아무래도 아밀로이드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점 이상을 아밀로이드 양성, 우리가 보통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잡는 거 25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처음에 치료분들은 아밀로이드가 77.9였습니다. 레켄비 주사를 맞고 나서 18개월 후에 봤더니 55.2로 감소되었어요. 실제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의 악화를 지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치매 평가라는 게 있는데 봤더니 이제 증상이 나빠질수록 이 점수가 올라가요. 레켄비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18개월 뒤에 점수가 1.21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악화를 좀 지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치매 환자들이 인지가 있는데 그 순간에 거기에서 속도를 멈추게 한다든지 속도를 늦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지. 그래서 봤더니 레켄비에서는 1.21 정도가 악화되었고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근데 위약글에서는 1.66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0.45인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보통 건망증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활동을 주는 중등도의 기억상실 차이가 0.45라고 합니다. 이제 치매를 단계를 나누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있거든요. 1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 중등도는 한 3단계 정도가 중등도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좀 생각보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해결, 외부 활동, 가사 활동의 경미한 장애. 그러니까 뭐 경도인지 장애 같은 분들은 이제 아주 경미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외부 활동을 잘 못해서 대중교통을 잘 못하신다든지 이런 가사 활동을 아까 얘기했처럼 음식을 올려놓고 불을 끄는 걸 자꾸 까먹으신다든지 이런 경미한 장애하고 그다음에 중등도로 가면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 못하세요. 옆에서 누가 가족이 됐던 요양보호사가 됐던 누군가가 도움이 줘야지만 이제 혼자서 잘 못하거든요. 그 차이 정도라서 이 0.45 정도는 생각보다 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캔비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이 아주 초기인 사람들만 분석했을 때 46%에서는 3년간 증상이 더 나빠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진 않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스탑 더 나빠지지 않게 스탑을 시킨 거죠. 그리고 33%는 오히려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뇌부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뇌에 외상을 입거나 그러면 환자들이 뇌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 외상을 입으면 뇌가 부종이라는 건 뇌에 물이 차면서 뇌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적인 장애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부종이 오면 환자들한테 빨리 이 부종을 없애기 위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뇌부종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미세출혈 이게 문제거든요. 미세출혈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미세출혈이라고 해도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여러분들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크게 출혈이 있어서 뇌출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세출혈도 이게 뇌출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MRI를 주기적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비용도 문제지만 MRI를 계속적으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찍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임상 898명 중에서 뇌부종이 12%, 뇌출혈이 16.9%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임상이나 테스트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비율이 12%가 넘는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부종은 약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세출혈은요, 약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미세출혈이 16.17% 정도면 이거는 그냥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출혈. 그러니까 지금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는데, 약물 주사를 했는데 뇌출혈이 17% 정도 발생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또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또 볼게요. 이 레켄비의 이 원리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에,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어떤 이 타우나 이런 독성 단백질이 자꾸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침착이 되는 플라그라거든요. 이 플라그를 제거해주고 축적을 예방해주는 기전이 바로 이 레켄비입니다. 레켄비.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임상 연구를 했어요. 18개월 동안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위약보다는 레켄비 치료에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27.1%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억제하는 게 100%도 아니고 그냥 27% 정도만 진행이 더 나빠지지 않게 억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켄비에서는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유의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 비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비용이 얼마나 하냐면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주기가,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서 항암 같은 거 할 때도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 주기, 보통 항암도 뭐 1주기, 2주기, 3주기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주기별로 잠깐 했다가 쉬었다 이런 걸 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주기가 18개월, 1년 반인데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비용이 5천만 원이면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우리가 한 5번만 한다고 해도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말기까지가 보통 10년이에요. 10년. 이건 그냥 통계적인 겁니다. 10년 정도 우리가 보통 환자들이 치매를 앓는 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면 25억입니다. 여러분 25억. 이 가격이 지금 요 5천만 원에 포커스가 돼서 더 오르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25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25억을 과연 뭐 이제 부작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이 많아서 나는 돈이 많아서 쓰겠다 하면 25억을 쓸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MRI를 또 주기적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찍어야 됩니다. 아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출혈 때문에 이 부종하고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위해서 MRI를 또 2주마다 주기적으로 치료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에도 레켄비를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간 이렇게 비용도 비싸고 보다 더 문제는, 사실 저는 비용보다도 더 문제는 저는 이 사실 부작용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면 3년간 레켄비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이 위약 대비 그 점수가 그 0.95 정도 더 작게 감소하고 인지 속도가 좀 더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속도가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그 속도를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치료를 중단하면 진행 속도가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왔다가 치료를 하면 다시 조금 좋아졌다가 치료를 안 하면 다시 또 돌아갔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뭐 치료를 빨리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고 장기 투여해야 해야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18개월 동안 인지 저하,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27%가 임상적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이게 좀 여기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치가 아니고 그냥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효과인데, 지연을 그냥 잠시 좀 지연을 시켜주는 효과지 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종이나 뇌출혈이 이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분들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또 가족들도 그렇죠. 이런 걸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완치제가 아니고 또 치료 중단 시는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게 문제고, 또 비용이 고비용이고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6%에서 이 내부종 뇌출혈이
발생이 되는데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 사례가 7명 정도 사망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장기 장애, 여러 가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알레르기나 경미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경미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경학적으로 뭐 혼돈, 병련이 온다든지 두통, 어지럼증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그 플라그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미세혈관 벽을 손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에서 미세출혈, 이 미세출혈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혈관의 염증도 유발하고, 염증이 유발되면,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혈관에 염증이 유발되면 우리가 뭔가 염증이 있으면 우리 살도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꺼멓게 딱지가 않으면서 여기가 좀 두꺼워지죠. 우리가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벽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으면 이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뭔가 여기가 딱지가 들러붙고 하면서 여기가 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더 좁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라는 걸 요즘에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염증이 원인이 돼서 모든 만성질환, 뭐 지금 치매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혈관성의 염증이 있는 것들은 우리 몸의 전신을 돌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면역 반응, 과민 반응도 있고요. 또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작용. 근데 어떤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이 고혈압 약 자체가 혈관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거죠.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혈관을 이완시키다 보면 혈관 벽이 일반 정상적인 분보다 더 약화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연구를 보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미세하게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65세 이후에 미세한 뇌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출혈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치매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전은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 아까 뭐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물질이 축적이 되는 게 치매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65세 이후에는 이런 고혈압 약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복용함으로 인해서 미세출혈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미세출혈이니까 결국 뇌출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치매가 유발되는 것들이 이런 고혈압 약이나 미세출혈을 인해서 치매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위험성이 따르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약을 투여했을 때는 더 뇌출혈이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체 대상자 중에 뇌출혈 비율이 12.6%가 보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왜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아스피린 같은 거 복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게 그 심장에 혈관에 피떡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우리가 예방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보통 아주 소량을 복용을 하는데 이런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든지 또 어떤 질병 때문에 항혈소판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거 복용하겠죠. 그러니까 그 피떡을 제거해주는 항혈소판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레캔비 치료를 하게 되면 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 치료약이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또한 혈소판제,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MRI 모니터링을 2주마다 합니다. 2주마다 하게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미세출혈이 5개 이상이거나 큰 뇌출혈이 1개 이상이거나 표제 침착증이 있는 분들은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머릿속에 미세출혈이 5개 있거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MRI나 PET 검사를 해보시면 미세출혈이 뭐 큰 뇌출혈은 아니지만 미세출혈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혈압, 고위험군 이런 분들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사용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뭐 이 뇌출혈 내부종뿐만 아니라 저혈압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있고 부종이라든지 소화불량
관량 복통 이런 부작용도 있고 또 전신 알레르기라든지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은 이제 어쨌든 영리 목적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제 보호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에 어르신들도 있고 저도 또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될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한 기준이 갖고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경제적인 것들도 고려하고 부작용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를 10년간 사용하는데 비용이 25억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고 오늘 좀 이런 수업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기저질환 관리, 뭐 보호자 교육,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꼭 들어보세요. 현재 있잖아요.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뇌척수액 검사를 하잖아요.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환자 중에 타우나 베타 아밀로이드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25를 넘어서 이미 환자 기준으로 들어가는데도 치매 증상이 안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치매 무증상인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룹은 타우나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상보다 낮아요. 낮는데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이 타우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 양만 가지고서 요것만 가지고서 환자를 치매 진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지금 작년에 연말에 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치매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라고만 봤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 별세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경세포가 있으면 신경세포 주변에 별세포 이렇게 별 모양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상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이게 치매 유도의 핵심 요소라고 새롭게 발견이 되었어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뭐 요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별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좀 뒤집혔어요. 작년 연말 이후로 이런 새로운 이론이 뒤집혔는데 어떤 얘기냐면 얘는 원래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주변에서 이제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죠. 이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찌꺼기나 이제 대사물질을 나오면 그 대사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청소부. 그러니까 우리가 뇌도 죽은 세포도 있고 또 죽은 주변에 식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찌꺼기를 남기면 이런 것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별세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경세포를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별세포예요. 별세포. 근데 이 별세포가 새로운 이론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별세포가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가 됐던 약물이 됐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증 반응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변화하듯이 우리가 신경세포나 DNA가 손상을 받으면서 변화가 돼서 정상세포가 손상이 되면 암세포로 변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정상적인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 세포로 변화가 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해요. 근데 활성산소 중에 특히 과산화수소. 여러분들 이제 그 활성산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성산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과산화수소가 주변의 신경세포를 죽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츠하이머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별세포의 반응성이 높아질 때 이 MAOB라고 해서 모노아민 산화효소 B라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이런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과산화수소를 생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뇌의 염증도 유발하고 또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신경 퇴행을 촉진하면서 이게 치매를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인이 요거니까 그러면 요 원인에 대한 치료법으로 이 MAOB 억제제라든지 또 과산화수소 제거제라든지 자 여러분 과산화수소 제거제라는 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거 우리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식품도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비타민 C군, 뭐 B군, 그 다음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그 다음에 제가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왜 치매 환자나 항암 이후에는 항산화제를 굉장히 고량으로 더 많이 드셔야 된다. 고용량으로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치료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사후의 뇌 조직에서도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명확하게 관찰되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요즘엔 이제 치료 방법을 베타 아밀로이드의 제거 방법뿐만 아니라 이 중증 반응성 세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뇌에서도 대식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부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뇌 안에서 식작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에 이제 치매 치료가 조금 더 전환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새로 전환이 되고 그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임상, 동물 실험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조금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중증 반응성 세포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 이제까지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수가 줄거나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서 신경세포는 노화되고 숫자도 줄고 손상이 되고 그러지만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점점 더 두꺼워지거나 가지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게 인지 기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거나 뭐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어찌됐든 두뇌 트레이닝을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뇌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기들의 뇌 사진을 보면은 이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가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아기들 신생아들은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듬성듬성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될수록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이 가지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두꺼워지면서 이게 오히려 이 인지 기능을 발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많이 숫자도 줄고 하는데도 오히려 50대, 60대가 인지력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학습을 받거나 어떤 네트워크, 어떤 신경 트레이닝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약물 가지고 하는 치료법만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하는 이런 검사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왜 우리가 거장들 있잖아요. 예술가들 보면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미술가라든지 아니면 뭐 소설가라든지 이런 분들 대가들이 굉장히 대작을 쓰는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니고요. 50대, 60대 이후에 가장 많은 대작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뇌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분, 쉽게 얘기하면 두뇌를 계속 쓰면 쓸수록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뇌 트레이닝을 계속 자기 개발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50대에 머리가 굉장히 가장 인지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왜, 저도 어릴 때 이제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베도 루팡 같은 거 추리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범인을 추론하잖아요. 범인이 누구 같은데 이러면서 추론을 하면서 막 읽잖아요. 근데 그 추론 능력은 이제 아까 추론 능력이 전두엽의 능력인데, 그 추론의 능력이 가장 좋으신 분이 65세랍니다. 65세.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추론 능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여러분들 창의력 그러면 막 20대, 30대가 머리가 막 반짝반짝하고 창의력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오히려 45세에서 65세의 나이가 가장 그 창의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 연령대를 연구해보면 그때 30대가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들이 가장 많긴 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일으키고 좋은 성과를 일으켜서 성공한 나이대는 오히려 45세에서 65세의 나이대가 가장 많은 성과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막 내가 치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두뇌를 자꾸 개발하고 자꾸 자극을 주면 줄수록 뇌가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의료가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는 현대의학이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잖아요. 뭐 주사 아니면 약물 아니면 수술, 너무 이런 현대의학에 의존하고 그게 완전히 의존뿐만 아니라 사실 맹신을 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뭐 현대의학 그 병원에 있었지만 저도 예전에 그 자연의학이나 대체의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 맹신을 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다는 저도 이제 아파서 환자했을 때가 있었는데 대체의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셀프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의 영역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많은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 다 발견이 안 되고 지금도 발견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뇌를 여러분들이 치매가 안 걸리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한 만여 권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신경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습관을 뭐냐면 이 운동을 하시면 이 해마가 2% 증가하고 밀도도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아마 이거 1시간 강의인데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셔야 되고요. 자, 뇌졸중을 예방하셔야죠. 아까 제가 했죠. 65세 이후에 이 뇌졸중, 뇌출혈, 미세한 뇌출혈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 뇌졸중을 예방하셔야 되고 또 비만 당뇨도 문제예요. 비만 당뇨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잇몸 출혈. 우리가 보통 잇몸 출혈도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데 이 세균이 뇌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뇌혈관에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청력은 신하고 연관이 있고 신은 노화 예방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신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청력은 외부로부터 많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각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후각도 이 치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나이 드신 분이 후각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치매로 가는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매개 질환, 이제 매독과 에이즈가 치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치매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독물질, 부탄가스, 납, 알루미늄, 그다음에 알코올, 이런 담배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 외상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부 외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머리 뇌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두부 아시죠? 두부. 저도 예전에 이제 수술실에 두부 이렇게 머리를 열면 뇌가 약간 그 베이지색 뇌가 있는데요. 두부의 밀도 정도밖에 안 돼요. 두부. 우리 이렇게 여러분 두부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두부 터지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 뇌인데 우리가 머리에 외상을 입거나 뭐 교통사고가 됐던 외상을 입는 것들은 우리가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 건투 선수 알리가 40대에 파킨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외상 때문에 많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치료법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이 효과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암,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암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분분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마다 다 얘기가 다른데 분명한 거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치료법을 받는 게 좋은데 또 유방암을 위해서는 또 조금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좀 본인이 알아서 좀 선택할 문제라고 보시고 있고요. 수면에 대해서 제가 또 책을 썼잖아요. 올해 책도 쓰면서 수면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물질을 제거해주는 능력이 우리가 수면 동안에 있는데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찍 조기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는 거를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이제 치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2가지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